그럼 나가세요. 당장. 설날 밤 며느리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이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집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쾅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사돈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숟가락 하나만 쥐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 속을 봤습니다. 거기엔 늙고 초라한 버림받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방 깊숙이 20년 전 남편이 남긴 그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석 달 후 저는 그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설날 밤 쫓겨났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설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오늘 아들 집에 가야 했거든요. 며느리 세영이 일주일 전에 전화했었죠. 어머님, 이번 설날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양가가 함께 명절을 보낸다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영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전날 밤부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을 무쳤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마트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사서 양념에 재웠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쓰던 연두색 보자기에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쌌어요. 묵직했습니다. 제 정성이 담긴 무게였죠. 가방을 챙기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샀던 토지 서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2부 낯선 설날. 오전 11시쯤 도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이미 사돈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소파엔 세영의 어머니가 편하게 앉아 계셨어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분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사돈께서도 오셨네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사돈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묵은지를 썰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물 좀 무쳐왔는데요. 아, 네. 근데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나물을 맨 위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소파에서 쉬세요. 아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장모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만 빠진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제 자리는 끝자리였어요. 상석엔 세영의 아버지가 앉으셨고요. 저는 조용히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떡국이 나왔습니다. 김할머니 떡집에서 뽑아온 가래떡으로 끓인 거라고 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나물은 한 번도 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세영이가 식기세척기가 있다며 말리더라고요. 할 일이 없었어요. 오후에 사돈과 세영이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맨 끝에 섰어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세영이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찍자는 말은 없더라고요. 3부 칼날 같은 말들. 저녁이 다가왔어요. 차례 준비가 시작됐는데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혼자 베란다에 나가 귤을 까먹었는데 시큼한 맛이 혀끝에 퍼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차례를 지냈어요. 저는 뒤쪽에 있었죠.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저는 그 속에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시간이 됐습니다. 세영이가 차를 끓여왔어요. 차잔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저도 차잔을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세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 세영이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돈 부부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요. 어머님, 강북에 있는 집 말이에요. 이제 도연 씨 명의로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세영의 말에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강북집은 나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인데 제가 20년 넘게 살던 그 집으로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제 마지막 보금자리였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숟가락을 놓고 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집을 왜? 웃으며 되물었지만 그 웃음에 온기는 없었어요. 사돈 어르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하잖아요. 사돈이 거들었고 아들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너희 전세 얻을 때 내 돈 다 줬잖아. 그리고 손주 학원비까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공기가 차갑게 식었고 세영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사돈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죠.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지만 제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지금 사돈 앞에서 왜 이러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손주 학원비 300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부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기겠다는 거야? 사돈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라니?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려는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세영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어요. 그럼 나가세요. 당장. 사부 설날 밤의 눈물. 발걸음이 멈췄지만 돌아보고 싶은 걸 참으며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복도에 서서 손을 내려다보니 작은 숟가락 하나를 쥐고 있더라고요. 차를 마시다 들고 나온 거였죠. 가방도 외투도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왔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저만 혼자였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도 지하철도 끊겼고요. 무엇보다 지금 혼자 텅 빈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한 공간에서 오늘의 일들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리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설날 밤하늘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는데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찜질방을 검색했습니다. 오부 20년 전의 약속. 찜질방에 도착해 폰 껍데기에 끼워뒀던 비상금으로 입장료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밤이 깊어가고 찜질방 휴게실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더듬으니 그 숟가락이 아직 있더라고요. 작고 차가운 금속 숟가락을 꼭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곧 답이 떠올랐어요. 집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고 그 안에 든 봉투가요.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어. 조용히 중얼거리며 내일 아침이면 집에 가서 그 봉투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맞았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토지 관련 서류였죠. 지역 이름을 확인했어요. 충청남도 아산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전에 샀던 땅이었어요. 그때는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나중을 위해서라고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했었죠. 순자야, 걱정 마.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내 말 믿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육부 희망의 발견. 문득 옆집 김 아줌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인데 컴퓨터를 잘 다뤄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야 하는데. 아, 인터넷으로 뽑으시려고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10분쯤 지나 준호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다 됐어요. 여기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란을 봤어요. 박순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땅이었어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점심 뉴스였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심코 보던 중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제1산업단지 확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특히 탕정면 일대는 대기업 공장 증설과 함께 주거단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 평당 시세가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탕정면이라고요? 평당 400만 원이요? 제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1000평. 서둘러 계산기를 찾아 두드렸습니다. 1000평 곱하기 400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억 원. 설마, 정말?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7부 계획의 시작. 오후에 오랜 친구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만식 씨, 저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뵙고 싶은데요. 만식은 잠깐 멈칫하더니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만식 옆에 낯선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건설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악수를 받으며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상훈은 서류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어요. 제 땅이 개발구역 한가운데 있다고 꼭 필요한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에 사실 건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상우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현금으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나머지 돈은 2주일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연이었어요. 지금 받으면 안 돼. 계약이 깨질 수도 있어. 저는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또 도연이었습니다.
핸드백에 휴대폰을 도로 넣었는데 진동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빨리 끝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장을 들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벌벌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어요. 8부 마지막 준비. 그날 밤 노트를 꺼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변호사 찾기. 둘째, 공증. 셋째, 새집 알아보기.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는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여러 개 나왔어요. 리뷰를 읽어보다가 유진 변호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 그런데 다음 달 고급 과일 세트가 배달됐습니다. 사과, 배, 포도. 보기만 해도 비싼 게 느껴졌어요. 곧 휴대폰이 울렸고 도연이었습니다. 과일 받으셨죠? 이번 주말엔 꼭 시간 내주세요. 세영이가 떡국 준비해놨어요. 설날엔 손주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튿날엔 한우 세트가 왔습니다. 1kg 넘었고 또 도연 이름으로 온 거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거야. 하지만 이젠 알아. 이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도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에 가마. 점심 먹으러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그런데 밖에서 먹자. 한정식 집이 어때? 집에서 먹어도 돼요. 아니야. 밖에서 먹는 게 낫겠어. 그리고 도연아, 세영이 부모님도 같이 오시라고 해. 다 같이 밥 먹자. 전화 너머로 도연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 얘기도 있어. 구부 설날 이후 석 달 그날.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으니까요. 깨끗이 씻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단정해 보였어요. 11시 반에 집을 나서 택시를 탔습니다. 역삼 한정식집까지 10분 거리였어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오히려 후련해요. 유진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상석에 앉았고 유진 변호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오 12시 정각 현관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도연이 먼저 들어왔고 세영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돈 부부가 들어왔어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 변호사를 본 거였어요. 누구세요? 제 변호사예요.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해요? 앉아.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들고 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만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도연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도연 앞에 놓았어요. 도연아, 이게 내 몫이야. 도연이 봉투를 열더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을 한 장씩 넘기는 계속 그의 손이 점점 느려지더니 멈췄어요.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70평생 내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그러고도 손주 학원비 300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내 집까지 너희들은 달라고 했잖아.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밤 너희는 날 문 밖으로 쫓아냈지. 그게 내가 아들 낳은 것이야. 100만 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제 명의 재산을 모두 정리했어요. 충청남도 토지는 이미 팔았고 강북 아파트도 매각 중입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집도 팔아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세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야. 법적으로 저한테 몫이 있어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생전에 제 재산을 처분한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100만 원 있잖아. 그게 내 효신값이야. 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뭐로 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저는 세영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세영아, 설날 밤 기억나니? 세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복도에 버려진 내가 본 나였지. 손에 숟가락 하나 들고 쫓겨난 할머니. 그게 나였어.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다 녹음했어. 도연 전화, 세영 전화, 사돈 전화. 전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갑자기 사과한 이유가 뭔지 알아? 제가 뭔가 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아니면 또 집이 탐나서 그런 거지. 10부 새로운 시작. 이제 서로의 평화를 위해 각자 살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유진 변호사를 보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은 제가 냈어요. 천천히 드세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도연이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잘하셨어요. 유진 변호사가 말했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에 있는 20평짜리 전세 아파트였어요. 딱 저 혼자 살기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수영, 서예, 댄스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엔 70이 넘은 나이에 뭘 배운다는 게 쑥스러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수영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물이 무서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한 달쯤 지나니 25m을 갈 수 있었어요. 물속에서 팔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자유로웠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김할머니, 이할머니, 박할머니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수업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요? 어느 날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연락하지 않고 지내요. 그게 나아요. 서로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김할머니가 말했고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필로그 70에 시작된 진짜 인생.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 나무들이 빨강, 노랑, 주황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저는 이제 가을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낙엽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요. 나 괜찮아. 아주 괜찮아.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 준 상처를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요. 저는 제 삶을 제가 고르는 길을 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시작된 제 인생.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땅 팔아서 받은 돈과 집 팔아서 받은 돈으로 저는 제가 원하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병원비 적금, 생활비, 취미 생활비,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푸고 국을 떠드리며 반찬을 담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당신들만큼 외로웠어요. 어느 날 한할머니께 조심스레 말했고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늘도 저는 공원을 걷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설날 밤 그 차가운 복도에 서 있던 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박순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